그냥 아침마다 한 잔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속이 늘 더부룩하고 편하지가 쓰달리다가. 검은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음. 지금 드시는 방식이 매일 몸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이렇게 잘못 먹고 있었을 겁니다, 교. 조금만 제대로 먹어도요.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 어르신,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는 자주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고요. 병원 검사를 해보면 수치는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말 나이 때문인지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무시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나이 탓처럼 보일 뿐이지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큰 병이 한순간에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조금 덜 마시기 시작한 날,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난 시기, 소변의 색이나 거품이 달라졌던 순간,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던 때, 그때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날 몸이 버티지 못하고 크게 무너집니다. 몇 해 전 부산에서 오신 73 어르신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주변에서도 저분은 건강하시다고들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심하게 붓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는데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면서도 아파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묵묵히 일하다 보니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특히 많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싫어서 저녁 이후에는 거의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밤에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몸속의 산과 염기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평소 음식을 통해 많은 산성 물질을 섭취합니다. 고기, 가공식품, 짠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조절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때 몸이 너무 산성 쪽으로 기울면 피로가 쉽게 오고 관절이 뻐근해지고 소화도 더뎌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선택 말입니다.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모든 집에 늘 있는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케이크를 만들 때 쓰거나 냉장고 냄새를 없앨 때 사용합니다. 너무 흔해서 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재료가 올바르게 사용되면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일수록 더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들었다고 해서 많이 쓰거나 매일 쓰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왜, 어떻게, 얼마나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흔한 재료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적당함이 가장 중요한지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밤에 자주 깨지만 그냥 참고 계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데 다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신 분. 검사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설명 없이 돌아오신 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어르신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된 변화는 통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 작은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소변을 보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예전보다 소변색이 진해진 것 같다는 생각, 아침에 손이나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 그리고 이유 없이 입안이 자주 마르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건 다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정도 물을 적게 마셔도 금방 균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불균형이 며칠,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신장은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물은 점심때 조금, 저녁에는 화장실 갈까봐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신장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몸속 환경은 점점 산성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산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소변을 볼 때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약보다 생활 조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아직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게, 천천히, 규칙적으로입니다. 이 원칙은 음식에도, 물에도, 그리고 몸을 돕는 모든 방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급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얀 가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물에 녹으면 알칼리 성질을 맵니다. 알칼리는 산성으로 기운 몸의 균형을 잠시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속이 쓰릴 때 혹은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방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위산을 중화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응급용에 가까운 역할이지 매일 먹는 보약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무분별한 사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안타깝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혈압이 올라가고 다리가 더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꾸준히 먹은 게 화근이었네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양과 빈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주 소량으로 그리고 매일이 아닌 가끔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일시적으로 속이 불편할 때 혹은 특별한 날과식을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마저도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몸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몸을 돕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소금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밤에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고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실제로는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조금만 바꾸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가 딱 이랬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는 이야기, 이제부터 하나씩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앉아 계신 어르신의 표정입니다. 수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굴에는 전혀 안도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십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은데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고 지켜봅시다라는 말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사실 밤에 자주 깨요. 낮에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은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몸이 지쳐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그냥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은 신장과 몸 전체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쉬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 시간이 짧아진 집처럼 점점 어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몇 번씩 깨는 습관이 수년간 이어지면 피로와 부종, 소화 불량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원인을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상 방광이나 전립선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밤에 깨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먼저 살펴봅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저녁에는 극단적으로 줄이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밤에 더 예민해집니다. 오히려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순환입니다. 신장과 하체를 지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탈수가 겹치면 밤에 다리가 뻐근하고 근질거려서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71살 어르신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저녁도 아주 일찍 드셨습니다. 본인은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생활을 조금만 바꿨습니다. 낮 동안 물을 나눠서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가볍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몸을 조금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1번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나요? 제가 오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 사실은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짠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거의 끈다시피 하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이 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저염식을 계속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애를 씁니다. 이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갑니다. 둘째, 밤에 물을 완전히 끊는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습관은 밤중에 더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이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몸이 차가워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중심부가 쉽게 식습니다. 특히 하체와 복부가 차가워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때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 발이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밤에 덜 깨는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르신 중에는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식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을 조금만 틀면 됩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그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냐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을 살리는 변화는 결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평범하고 매일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도 적게 마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을 벌컥 들이키는 것도 밤에 몰아서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낮 동안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 한두 모금씩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항상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신장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사에게 싱겁게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거의 소금을 안 쓰다시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소금의 양은 다릅니다. 특히 땀이 잘 나거나 물 섭취가 적은 분들이 저염식을 오래 하면 어지럼, 무기력, 밤중 각성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국물을 완전히 끊는 대신 양을 줄이고 천천히 드시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온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중심부가 쉽게 식습니다. 배와 허리,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차가워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이건 검사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느낍니다. 잠자기 전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거나 발을 씻고 물기를 잘 말린 뒤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밤에 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약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너무 평범한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평범한 것들을 너무 오래 무시해 왔다는 겁니다. 몸은 복잡한 기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균형을 되찾아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다시 그 하얀 가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료를 만병통치약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에 나트륨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반대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정말 소량으로 그리고 자주가 아닌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몸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새로운 걸 더 먹고 더 시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하나씩 줄이는 겁니다. 물을 몰아서 마시던 습관을 나누고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던 습관을 완화하고 차가운 몸을 방치하던 걸 돌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의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로잡아주면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을 기다려줄 인내가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게 달라지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을 두고 지켜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생활의 3가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킨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몸은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3가지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사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킨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해야 운동이 되지 않나요? 젊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숨이 차기 시작한 뒤에 조금 더 버티는 것, 다리가 뻐근한데도 끝까지 하는 것은 회복을 돕기보다 오히려 피로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 멈추는 것, 그게 약해진 게 아니라 현명해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6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에 산을 오르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와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줄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요. 하지만 시간을 조정하고 강도를 낮추고 쉬는 날을 만든 뒤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운동을 끄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바꾼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몸을 비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드시면서 지내십니다. 아침에 조금, 간식 조금, 점심, 또 간식, 저녁. 양은 적을지 몰라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신장은 음식물 대사 후에 생기는 노폐물을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이라도 몸을 비워두는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단식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지 않게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 위를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몸은 정리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밤에 깊이 자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하루에 한 번 몸의 상태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혈압계를 매일 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앉아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은 몸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다리는 붓지 않았나, 입안은 너무 마르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는 분들은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로 가기 전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결국 나 스스로를 잘 살피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무작정 버텨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가 더디다고 실망하십니다. 한 달 해봤는데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쌓인 피로와 불균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분들입니다.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받았는데도 아직 괜찮다며 계속 같은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때 조금만 바꿀 걸이라고 후회하십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이라면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몸 상태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도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몸의 언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어르신께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오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몸이 덜 힘들어지는지 그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를 먼저 느껴보십시오. 허리가 뻣뻣한지, 입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았는지, 다리가 무겁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은 한 컵을 한 번에 마시기보다 몇 모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몸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속이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도 잘 먹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지 않게, 너무 기름지지 않게,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집 안을 천천히 몇 분 정도만 움직여 보십시오. 이 짧은 움직임이 하루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오전과 오후를 지나면서 물은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 나눠서 드십시오. 컵을 들고 이제 마셔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방식이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낮에 배출하는 건 밤에 깨지 않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점심 이후 몸이 처지는 시간이 옵니다. 이때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카페인으로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잠깐 눈을 붙이거나 조용히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몸을 다독여주는 분들은 밤이 훨씬 편해집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라는 이유로 몸에 부담을 주는 식사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 목이 마르면 소량만 드십시오. 참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잠자기 전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몸의 온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발이 차갑지 않은지, 배가 서늘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물기를 잘 말린 뒤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작은 준비가 밤중 각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오늘도 몸을 조금 덜 힘들게 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런 태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을 돕는다는 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친 걱정, 과한 노력, 잘못된 정보로 인한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수없이 그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조금 덜 힘들어지고 밤이 조금 더 길어지는 변화 말입니다. 그게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이라면 이미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하루를 오늘보다 조금만 다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